옛날, 아주 먼 옛날에 어느 고을에 박서방이라 불리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이 박서방은 참으로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남의 논에서 품을 팔아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처지였으니 자기 땅이라고는 손바닥만한 밭되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돌이 많고 물이 닿지 않아 콩 몇 찰 심기도 버거운 땅이었으니 농사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형편이었지요. 박서방이 사는 집은 마을 끝자락 야트막한 언덕배기에 있었는데 지붕은 이형을 얹었으나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비가 오면 새고 벽은 흙을 발랐으나 금이 가서 겨울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허름한 초가였습니다. 방이라고는 달랑 하나뿐이었고 부엌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 마당 한 구석에 솥 하나 걸어놓은 것이 전부였으니 누가 보아도 딱한 살림이었습니다. 나이 35이 되도록 장가도 못 갔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같은 또래 사내들은 진작에 처자식을 두고 손주까지 본 이도 있었건만 박서방만은 여전히 홀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박서방은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홀로 자란 사람이었으니 7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살에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시어 친척집에 맡겨져 밥값을 하며 자랐습니다. 20살이 되어 독립했으나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뿐이었으니 장가를 들려 해도 중매쟁이가 거들떠보지를 않았습니다. 혼인에는 예물이 필요하고 신부를 맞을 집도 번듯해야 하거늘 가진 것 없는 총각에게 딸을 주겠다는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허나 박서방 본인은 크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원망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한탄한다고 배가 부를 것도 아니니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해가 뜨면 일하러 나가고 해가 지면 돌아와 쉬고 배고프면 죽 한 그릇 끓여 먹고 졸리면 자리에 누워 잠드는 것이 박서방의 일상이었으니 크게 바라는 것도 없고 크게 두려워하는 것도 없는 담백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박서방에게 어느 가을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해는 유난히 풍년이었는데 들판마다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과일나무마다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추수를 끝내고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었고 박서방도 품삯을 두둑이 받아 그해 겨울은 좀 수월하게 나겠구나 싶어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추수가 막 끝난 뒤라 새벽 공기가 제법 쌀쌀했으나 일거리가 끝났으니 며칠쯤 쉬어도 되겠다 싶어 느긋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동이 트기 전에 눈이 떠져 늘 하던 대로 문을 열려는데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문지방 앞을 막고 있는 듯하여 힘을 주어 밀어보니 과연 문 앞에 웬 광줄이 하나가 떡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곡식이라도 갖다 놓았나 싶어 무심코 다가갔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광주리 안에서 작은 숨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새근새근 고르게 쉬는 숨소리가 분명히 들려와 깜짝 놀라 포대기를 들춰보았더니 그 안에 갓난아기 둘이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박서방은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습니다. 쌍둥이 여자아이가 똑같이 생긴 얼굴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는데 볼이 발갛고 입술이 앵두처럼 작은 것이 금방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 분명했습니다. 포대기는 비단처럼 고운 천이었고 아이들의 살결은 백옥처럼 희고 곱디고 왔으니 아무리 봐도 보통 집안 아이들이 아닌 듯 했습니다. 박서방은 한참을 어쩔 줄 몰라 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고 마을은 아직 잠들어 있었으며
언덕배기까지 올라오는 길에 발자국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광주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안을 아무리 뒤져봐도 쪽지 한 장 들어있지 않았으니 이 아이들이 누구 자식인지, 왜 여기에 버려졌는지 아무런 단서도 없었습니다. 박서방이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데 새벽 찬바람에 아이들이 깨어 칭얼거리기 시작했고, 연약한 울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자 박서방은 어쩔 수 없이 광주리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장 젖을 먹일 것도 없고 아이를 돌본 경험도 없었으나 차마 버려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덮이고 따뜻한 물을 끓여 아이들의 손발을 닦아주며 어르고 달랬습니다. 이토록 연약한 생명을 외면한다면 사람 도리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박서방의 고단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일 젖이 없으니 이웃집에 젖 나오는 안악이 있다 하여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간곡히 부탁했더니 처음에 안악은 난색을 보였습니다. 남의 아이한테 젖을 주라니, 그것도 어디서 굴러온지 모르는 애한테요? 안악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으나 박서방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시오. 이대로 두면 굶어 죽을 것이오. 박서방이 하도 애원하고 삭스로 쌀 한 되를 내놓겠다 하니 안악은 마지못해 승낙했고, 그렇게 하루에 2번씩 안악의 집을 오가며 아이들에게 젖을 얻어먹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는 호러미가 박서방의 딱한 처지를 보다 못해 도움을 주었는데, 자식을 여러 키워본 경험이 있는 이 호러미가 아이 기르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니 박서방은 그야말로 목마른 사람이 물 만난 격이었습니다. 아이 똥은 어떻게 닦아야 하고 울음은 왜 우는 것이며 열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호러미의 가르침을 새겨들으며 박서방은 정성껏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품삯을 받으면 반은 아이들 먹일 것에 쓰고 나머지 반으로 겨우 연명하는 날들이 이어졌으나 아이들이 자신을 보며 방긋 웃을 때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수군거렸는데 장가도 못 간 총각이 갑자기 아이를 키운다 하니 온갖 억측이 돌았습니다. 혹자는 박서방이 어디서 과부를 꼬드겨 낳게 한 아이 아니냐 했으며, 혹자는 무슨 흉측한 사연이 있는 게 틀림없다고 뒷말을 했고, 심지어 어떤 이는 저 아이들이 귀신 아니냐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얗고 고울 수 있느냐고 수군거렸습니다. 허나 박서방은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니 아이들이 어디서 왔든 누구 핏줄이든 자신이 키우기로 한 이상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어느덧 해가 바뀌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가난한 집에서 변변한 것 하나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크는 것이었습니다. 알아눕는 일도 없고 잔병치레 한 번 없이 통통하게 살이 오르니 이웃 안악들도 고개를 갸웃하며 신기해했습니다. 참 이상도 하지. 저 집은 먹일 것도 변변찮을 텐데 애들이 어찌 저리 잘 크는고. 하늘이 돕나 보지 뭐. 안악들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박서방은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언니는 복순이, 동생은 복남이라 했습니다. 둘 다 복자를 넣었으니 하늘이 이 가난한 집에 복을 보내주신 거라 믿었던 것이지요. 복순이와 복남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박서방의 입가에는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갔습니다. 복순이와 복남이가 2살이 되었을 때 아이들은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했고 방 안을 휘젓고 다니며 온갖 것을 만지고 뒤집어 엎으니
박서방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으나 아이들의 재롱의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3살이 되었을 때 아이들은 말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세 글자를 또박또박 발음했을 때 박서방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아버지, 복순이가 방긋 웃으며 박서방을 불렀고 곧이어 복남이도 따라 불렀습니다. 아버지, 평생 아무도 자신을 그렇게 불러준 적이 없었으니 그 목소리가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박서방은 힘든 줄도 모르고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4살, 5살이 되어가면서 아이들의 모습이 또렷해졌는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복순이와 복남이는 자랄수록 눈에 띄게 예뻐지는 것이었습니다. 피부가 흰 것이 농사꾼 집안 아이 같지 않았고 이목구비가 어찌나 반듯한지 양반집 규수라 해도 믿을만 했습니다. 눈은 맑은 샘물처럼 깊었고 입술은 복숭아 꽃잎처럼 붉었으며 머리카락은 비단실처럼 윤기가 흘렀으니 누가 봐도 보통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더니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또렷하고 조리 있게 말했으며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총기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저 아이들 보통 아이들이 아니라느니 농부네 집에서 저런 아이가 나올 리 없지 않느냐느니 필시 귀한 집안 아이일 거라느니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누구는 양반집에서 몰래 낳은 아이를 버린 것이라 했고 누구는 기생집에서 흘러나온 아이라 했으며 심지어 산신령이 점지해준 아이라는 허황된 소리까지 나돌았습니다. 아이들이 6살이 되던 해 여름, 그 고을에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봄부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더니 여름이 되어도 하늘은 쩍쩍 갈라지기만 했고 노는 말라붙었으며 밭에 심은 것들은 죄다 시들었습니다. 우물마저 바닥을 드러내니 마을 사람들은 비를 빌며 하늘에 절을 했고 무당을 불러 굿을 하기도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으니 박서방네 집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우물에서 여전히 물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집 우물은 죄다 말랐는데 박서방네 우물만 마르지 않았고 그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물을 얻어갔습니다. 박서방은 아낌없이 물을 나눠주었으나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생겼으니 왜 이 집 우물만 마르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서방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꿈 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 아이들을 잘 키워주어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으나 음성이 맑고 고왔으며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니 그때까지 아이들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창밖에는 가뭄을 해가라는 단비가 내리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빗속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박서방은 나란히 잠든 아이들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며 이 아이들이 대체 누구인 걸까 하는 의문을 품었으나 굳이 답을 찾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구의 아이든 자신이 키우는 딸인 것만은 변함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복순이와 복남이가 7살이 되던 해봄, 마침내 그 의문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봄은 유난히 따스했는데 들판에 꽃이 만발하고 새들이 지저귀니 온 세상이 생기로 넘쳐났습니다. 아직 꽃샘 추위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어느 아침 마을에 낯선 행렬이 들어왔습니다. 말을 탄 관원과 가마꾼들 그리고 곱게 차린 시녀들이 줄지어 마을 어귀를 지나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었습니다. 기치에 적힌 것을 보니 윤자였으니
틀림없이 윤대감댁 행차였는데 윤대감이라면 이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윤대감은 본래 한양에서 이조참판을 지내다가 몇 해 전에 낙향하여 고을 끝자락 큰 기와집에 살고 있는 양반이었으니 워낙 권세가 대단하여 사또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집안이었습니다. 대감댁 기와집은 100여 칸이 넘는 대저택이었고 하인만 수십 명에 달했으며 논밭은 고을 절반을 차지하여 해마다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창고에는 비단과 금은보화가 그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거창한 행렬이 마을 한복판을 관통하여 산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하며 따라갔더니 과연 행렬은 마을 끝자락 언덕배기에서 멈추었습니다. 바로 박서방의 허름한 초가 앞이었습니다. 저기서 왜 멈추는 거요? 박서방네 집 아니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것은 50줄에 든 부인이었는데 비단 저고리에 치마를 입고 옥비녀를 꽂은 모습이 한눈에 봐도 양반댁 마님이었습니다. 허나 부인의 얼굴에는 오랜 근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으니 눈 밑에 그늘이 짙고 볼이 움푹 패여 있어 오랫동안 병을 앓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부인의 눈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으니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것을 마침내 찾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평생 양반과 말 한마디 섞어본 적 없는 처지였으니 이런 거창한 행렬이 자기 집 앞에 멈추다니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지요. 허둥지둥 마당을 쓸고 자리를 마련하려 했으나 부인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듯 아이들이 어디 있느냐고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아이들이라뇨? 박서방이 어리둥절하여 되물었으나 부인은 대답하지 않고 집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침 그때 복순이와 복남이가 뒷마당에서 뛰어나왔고 낯선 사람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놀라 박서방 뒤로 숨으며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부인은 아이들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 한참을 말없이 아이들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가들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더니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양반댁 마님이 남의 집 마당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니 함께 온 시녀들이 황급히 달려와 부축하려 했으나 부인은 시녀들을 뿌리치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박서방과 마을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부인을 따라온 늙은 여종이 다가와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저분이 윤대감댁 정실마님인데 7년 전에 쌍둥이 아가씨를 낳으셨다가 태어나자마자 도적에게 빼앗겼고 그 뒤로 마님께서 병을 얻으시어 하루도 편히 못 주무셨는데 근래 어떤 소문을 들으시고 여기까지 오신 것이라 했습니다. 박서방은 그제야 상황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쌍둥이 아이가 7년 전에 사라졌다니 자신이 문 앞에서 죽은 것도 7년 전이었습니다. 여종의 말을 들으니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듯했고 부인은 겨우 눈물을 훔치며 일어나 아이들에게 천천히 다가가 복순이의 왼쪽 귀 뒤를 살폈습니다. 거기에 콩알만 한 검은 점이 있었고 부인의 얼굴에 확신이 떠올랐습니다. 틀림없구나. 내 아이들이야. 부인이 또다시 눈물을 흘렸으니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7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이들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지요.
이야기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윤대감 댁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갓난아이 둘이 남의 집 앞에 버려지게 되었는지 그 내막을 알 수 있습니다. 윤대감은 본래 한양에서 이조참판을 지낸 높은 벼슬아치였고 가문이 대대로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갔으니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였습니다. 윤대감에게는 부인이 둘 있었는데 정실 부인인 황 씨와 후처인 강 씨였습니다. 황 씨는 윤대감과 젊은 시절 혼인하여 30여 년을 함께한 아내였으니 인품이 어질고 살림 솜씨가 좋아 집안을 잘 이끌었으나 안타깝게도 슬하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윤대감이 40이 넘고 50을 바라보도록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니 집안 어른들의 성화가 대단했고 대감은 황 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 망설였으나 집안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후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것이 강 씨였는데 나이 23세 얼굴이 곱고 몸매가 늘씬한 여자였습니다. 본래 미천한 집안 출신으로 윤대감 댁에 종으로 들어왔다가 대감의 눈에 들어 후처가 되었으니 하루아침에 팔자가 바뀐 셈이었고 그 기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강 씨는 후처가 된 뒤로 집안에서 힘을 키워나갔으니 대감의 총애를 등에 업고 점점 목소리를 높였으며 심지어 정실 부인인 황 씨를 은근히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황 씨는 마음이 아팠으나 내색하지 않았으니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이 자신의 탓이라 여겼기에 후처를 받아들인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강 씨가 후처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잉태를 했고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드디어 후사가 생기려나 보다. 반드시 아들이기를 빌어야 한다며 온 집안이 들썩였고 윤대감은 날마다 절에 불공을 드리며 아들을 점지해달라고 빌었습니다. 10달이 지나고 강 씨가 산기를 느껴 산실에 들었는데 온 집안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다가 아이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자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산파의 목소리가 이상했으니 딸이라는 말과 함께 그것도 쌍둥이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윤대감의 얼굴이 굳어졌고 아들을 그토록 기다렸건만 딸이 태어났다는 데다 쌍둥이라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로부터 쌍둥이가 태어나면 재앙이 온다는 속설이 있었고 특히 양반가에서는 쌍둥이를 불길하게 여겨 치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집안 어른 중 한 분이 쌍둥이 딸이라 이건 좋지 않은 조짐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황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황 씨는 평생 자식을 갖지 못한 한이 있었기에 갓 태어난 쌍둥이를 보자마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비록 자신이 낳은 아이는 아니었으나 이 아이들을 친딸처럼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고 대감에게 청하여 자신이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정작 아이를 낳은 강 씨의 반응이 문제였는데 강 씨는 아들을 낳아 정실 부인의 자리를 넘보려 했던 야심찬 여자였으니 딸이 그것도 쌍둥이가 태어나자 모든 계획이 어긋났다 여기고 아이들을 보는 것조차 싫어하며 젖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황 씨가 아이들을 맡아 키우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옥순이와 옥남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옥은 보배롭다는 뜻이었으니 황 씨의 마음이 담긴 이름이었지요. 밤낮으로 품에 안고 달래며 젖은 유모에게 맡기되 목욕시키고 재우는 것은 직접 했고 그렇게 석 달이 흐르자 황 씨와 아이들 사이에는 깊은 정이 쌓였습니다. 아이들도 황 씨를 친어미처럼 따랐고 황 씨도 아이들을 친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상황이 바뀌었으니 강 씨가 다시 잉태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온 집안이 다시 들썩였고
강 씨는 기세등등해져 황 씨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강 씨의 마음에 흉측한 욕심이 싹 텄으니 만약 이번에 아들을 낳으면 자신의 지위는 한층 높아질 것이고 정실부인 자리를 넘볼 수도 있겠으나 앞서 낳은 쌍둥이가 황 씨 손에서 자라고 있으니 나중에 유산이나 가문의 일에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게다가 혹여 쌍둥이가 훌륭하게 자라 이름을 떨치면 자신의 아들보다 더 귀하게 대접받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강 씨는 무서운 계획을 세웠으니 아이들을 없애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복인 하인 2명을 불러 은밀히 명하여 쌍둥이를 데려다 먼 곳에 버리라 했고 흔적도 없이 치워버려야 한다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하인들은 벌벌 떨며 그건 너무 무서운 일이 아니냐고 물었으나 강 씨는 저 아이들이 있으면 자기 아들이 위태로워지니 당장 시행하지 않으면 너희도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하고 은자 20냥을 내밀어 입을 막았습니다. 평생 벌어도 모으기 힘든 돈이었으니 하인들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황 씨가 잠든 틈을 타 하인들이 아이들을 광주리에 담아 몰래 빼돌렸고 밤새 말을 달려 고을 경계를 넘어 깊은 산골 마을에 아이들을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을 받았으나 하인들도 차마 갓난아이를 죽이지는 못했고 그래서 남의 집 문 앞에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발견해서 키워주기를 바라며 두고 간 것이었고 그렇게 버려진 곳이 바로 박서방의 집 앞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황 씨가 잠에서 깨어 아이들이 없어진 것을 알았을 때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황 씨는 미친 듯이 집안을 뒤졌고 하인들을 불러 물었으나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윤대감은 사람을 풀어 아이들을 찾게 했으며 관가에도 알려 포졸들까지 동원했으나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도 알 수 없었으니 찾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강 씨는 시치미를 뚝 떼고 도적의 소행이라 몰아갔으니 분명 도적놈들이 몸값을 바라고 아이들을 훔쳐간 게 틀림없다며 집안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윤대감도 그 말을 고지 들었으니 설마 후처가 자기 배로 낳은 아이를 버렸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이들의 행방은 묘연했고 강 씨가 보낸 하인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 진실이 드러날 리 없었습니다. 황 씨는 그날 이후로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친딸처럼 키우던 아이들을 하루아침에 잃었으니 그 슬픔이 오죽했겠습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텼고 의원은 화병이라 했으며 무당은 한이 맺혔다 했습니다. 한편 당신은 10달 뒤에 과연 아들을 낳았고 집안에 경사가 났습니다. 윤대감은 기뻐 어쩔 줄 몰랐고 강 씨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으며 황 씨는 점점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7년을 흘러갔고 그 사이 윤대감은 조정에서 정적과의 다툼에 밀려 벼슬을 내놓게 되어 가족을 이끌고 본래 연고가 있던 이 고을로 낙향을 했습니다. 한양에서의 화려한 생활은 끝났으나 고을에 내려와서도 윤대감 댁의 위세는 대단했으니 수백한 기와집을 짓고 넓은 논밭을 사들여 고을에서 제일가는 부자로 살았습니다. 황 씨는 7년 동안 아이들을 잊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아이들 꿈을 꾸었고 아이 또래를 보면 가슴이 미어졌으며 혹시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 씨는 우연히 마을에 내려갔다가 이상한 소문을 들었으니 아랫마을에 박서방이라는 농부가 7년 전에
문 앞에서 쌍둥이 계집아이를 주워 키운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황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쌍둥이라니, 7년 전이라니,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 생김새가 어떻더냐고 물었더니, 농부네 집 아이치고는 너무 곱다더라. 피부가 희고 이목구비가 반듯하여 양반집 아이 같다고들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황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당장 가마를 준비시켜 그 마을로 달려갔고 아이들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복순이의 왼쪽 귀 뒤에 있는 작은 점, 복남이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있는 살짝 굽은 관절까지 틀림없이 자신이 키우던 옥순이와 옥남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현재로 돌려 박서방네 집 마당으로 돌아오면 황 씨가 아이들의 양모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박서방은 참으로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려보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으나 7년 동안 품에서 키운 정이 어디 가겠습니까? 아이들도 박서방을 친아버지처럼 따랐으니 복순이와 복남이는 아버지, 아버지 하며 박서방의 옷자락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디 안 가요. 아버지랑 같이 있을 거예요. 복순이가 울먹이며 말했고 복남이도 언니 뒤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 씨도 박서방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박서방을 친아버지처럼 따르는 것을 보니 강제로 떼어놓으면 아이들이 다칠 것 같았고,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당장 데려가지는 않겠으니 대신 차츰차츰 왕래하면서 정을 붙이게 해달라고, 아이들이 자신을 친어미처럼 여길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그동안 기른 은혜도 갚아야 하니 앞으로 농부대게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서방은 고마웠으나 한편으로는 찜찜했습니다. 양반댁의 호의를 받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으나 당장 아이들과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으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황 씨는 종종 마을로 내려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고운 옷감을 가져오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낯을 가려 숨고 피했으나 황 씨가 들려주는 재미난 옛 이야기와 맛난 과자에 차츰 마음을 열었습니다. 복순이는 처음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으나 황 씨가 한결같이 따뜻하게 대해주니 조금씩 마음이 열렸고, 어느 날 마님은 왜 저희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느냐고 물었더니 황 씨는 그냥 너희가 좋아서 그런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자 아이들은 황 씨를 마님 하며 따르게 되었고 마을에도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박서방네 쌍둥이가 윤대감댁 핏줄이라더라. 그럼 저 아이들이 양반 아가씨라는 거냐며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고 소문은 윤대감댁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강 씨는 처음에 그 소문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7년 전에 버린 아이들이 살아있을 리가 있겠느냐며 허황된 소문이라고 치부했으나 황 씨가 자주 마을에 내려간다는 말을 듣고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정말로 그 아이들이 살아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고 몰래 하인을 보내 알아보게 했더니 며칠 뒤 하인이 돌아와 그 아이들이 정말 살아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강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박서방이라는 농부가 7년 전에 문 앞에서 주워 키웠다는데 쌍둥이 여자아이고 얼굴이 너무 곱고 예뻤어 말해서 화제라 했으며 정실마님께서 아이들을 확인하셨고 귀 뒤의 점까지 똑같다고 했습니다. 만약 7년 전에 일이 드러나면 자신은 끝장이었습니다. 자식을 버린 죄는 천륜을 어긴 대죄이니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관가에 끌려가 곤장을 맞을 수도 있었고,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아들에게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쌍둥이가 먼저 태어났으니 서열상위였고, 비록 딸이라 가문을 잇지는 못하지만 재산을 나누어 가질 권리는 있었습니다. 게다가 황 씨가 아이들을 친딸처럼 아끼니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 씨는 다시 한번 무서운 결심을 했으니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없애버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박서방네 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윤대감댁에서 왔다는 하인이 박서방을 찾아와 공손히 말하기를 대감마님께서 아이들을 청하셔서 잔치를 베푸실 터이니 며칠간 아이들을 대감댁에 머물게 해달라 했습니다. 박서방은 이상하다 여겼으니 황 씨라면 직접 오거나 미리 알려왔을 텐데 갑자기 하인만 보내다니 석연치 않았습니다. 마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소. 박서방이 물었더니 하인은 그렇다며 아이들 잔치를 크게 여러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신다고 했고, 아이들에게 좋은 옷도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이시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고, 큰 기와집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다 하니 신이 났습니다. 아버지 저희 다녀와도 돼요. 복순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고, 복남이도 기대에 찬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서방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뭔가 찜찜한 느낌이 있었으나 아이들의 기대에 찬 눈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고, 게다가 양반댁의 청을 함부로 거절할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래 다녀오너라 허나 며칠 안에 꼭 돌아오거라 하고 허락했고, 아이들은 환호하며 하인을 따라 윤대감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은 황 씨가 보낸 것이 아니라 강 씨가 보낸 자였습니다. 강 씨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별채에 가두어 두었고, 황 씨에게는 아이들이 왔다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별채는 대감댁 구석진 곳에 있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았으니 강 씨는 신복 하인을 시켜 아이들을 지키게 하고 며칠간 몰래 가두어 두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기대에 부풀어 있었으나 예쁜 옷도 맛있는 음식도 나오지 않고 좁은 방에 갇혀 있게 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이상해. 잔치는 언제 해요? 복남이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고, 복순이도 고개를 갸웃하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강 씨는 신복 하인에게 은밀히 명했으니 이번에는 확실히 하라며 저 아이들을 깊은 산속에 데려다 버리되 이번에는 광주리째 강물에 던져버려도 좋다고 했습니다. 신복 하인은 고개를 조아렸으나 이 하인은 7년 전에도 같은 명을 받았던 자였고, 그때는 차마 아이들을 죽이지 못하고 남의 집 앞에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든 해야 했으니 등에 식은땀이 흘렀고, 허나 이번에는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지 않느냐며 만약 살아남아 누군가에게 발각되면 어쩌느냐고 물었더니 강 씨의 눈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하라는 거야. 살려두지 마. 하인은 벌벌 떨며 물러났습니다. 그 무렵 박서방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낸 지 사흘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었고, 보통이라면 황 씨가 전갈이라도 보냈을 텐데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 이상했습니다. 마침 그때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으니 황 씨였습니다. 황 씨는 아이들은 어디 있느냐며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보이질 않는다고 물었고, 박서방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마님께서 아이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사흘 전에 대감댁 하인이 와서 아이들을 데려갔는데요.
황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부른 적이 없다. 둘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황 씨는 부랴부랴 대감댁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본 사람이 없느냐며요. 사흘 전에 누가 아이들을 데려왔느냐고 물었으나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황 씨는 점점 불안해졌고 마침내 강 씨의 별채를 뒤지게 되었는데 별채 구석 작은 방에서 아이들이 묵었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신발이 방구석에 굴러다니고 먹다 남은 밥그릇이 놓여 있었으니 틀림없는 증거였습니다. 황 씨는 불같이 화를 내며 강 씨를 추궁했습니다. 아이들을 어디로 보냈느냐? 당장 말해라. 강 씨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시치미를 댔으나 증거가 나오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강 씨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으니 그래 자기가 보냈다며 저 아이들은 애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고 우리 집안에 재앙만 불러올 뿐이라고 발악했습니다. 황 씨는 기가 막혀 재앙이라니 내가 재앙이지 않느냐며 7년 전에도 내가 아이들을 버린 거지 그때도 내 짓이었느냐고 추궁했고 강 씨는 그래 자기가 버렸다며 저것들이 있으면 자기 아들이 위태로워지니 저것들이 없어져야 자기 아들이 이 집안을 차지할 수 있다고 미친 듯이 떠들어댔습니다. 황 씨와 강 씨의 다툼 소리에 윤대감이 달려왔고 사연을 들은 대감은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내 자식을 2번이나 버려 감히 내가 대감은 당장 사람을 풀어 아이들을 찾으라 명했고 강 씨의 신복 하인을 붙잡아 추궁하니 아이들을 산 너머 강가에 버리러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에 던지려고 황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당장 가자. 늦으면 안 된다며 박서방과 대감댁 하인들이 밤새 말을 달려 그 강가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으니 1시라도 늦으면 아이들이 어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는 이미 먼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숨이 턱까지 차올라 헐떡이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강물은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기슭에는 갈대가 무성했으며 새벽 안개가 자욱하여 몇 걸음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순아, 복남아, 박서방이 목이 터져라 불렀으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으니 혹시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아이들이 강물에 빠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갈대숲 사이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박서방은 벌떡 일어나 소리가 난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갈대를 헤치고 들어가니 강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움막 같은 것이 보였고 나뭇가지와 풀을 엮어 만든 허술한 움막 안에 복순이와 복남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가들 박서방은 아이들을 와락 끌어안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무사하구나. 무사해서 다행이다. 아이들도 아버지를 꼭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무서웠어요. 어떤 아저씨가 저희를 강물에 던지려 했어요. 복순이가 울먹이며 말했고, 진짜 저희를 광주리에 넣고 강가로 데려왔는데 물에 던지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박서방은 치가 떨렸으니 대체 얼마나 독한 마음을 먹었기에 어린아이들을 강물에 던지려 했단 말인가 하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아저씨는 어디 갔느냐? 물으니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아저씨를 혼내줬어요. 복남이가 대답했습니다. 수염이 하얗고 키가 크신 할아버지가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셔서 아저씨를 꾸짖으셨고
아저씨가 겁을 먹고 도망갔으며 할아버지가 저희를 이웃막으로 데려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면 아버지가 온다고 하셨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박서방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 그런 노인이 있단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고, 그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시느냐고 물었더니 아이들은 모른다며 저희를 여기 데려다 주시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움막 밖에서 인기척이 났고 박서방이 고개를 돌리니 과연 백발의 노인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도포를 걸쳤으나 눈매가 형형하고 기품이 서려 있는 모습이었으니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왔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이 패여 있었으나 눈빛만은 젊은이처럼 맑고 빛났습니다. 아이들의 아비 되는 사람이요. 노인이 물었는데 목소리가 우렁차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박서방이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자 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애쓰셨소. 밤새 달려왔을 텐데 피곤하겠구려. 박서방은 허겁지겁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은 손을 저으며 은혜 갚을 것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지나가다 아이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도왔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말했으나 박서방은 어르신이 안 계셨으면 아이들이 어찌 됐을지 모른다며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노인이 다가와 박서방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가 7년 동안 아이들을 정성껏 키운 것, 내가 다 알고 있다네. 가난한 처지에 남의 아이를 거두어 친자식처럼 키우다니. 그 마음이 참으로 어질구나. 박서방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자신은 그저 아이들이 불쌍해서 그랬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 마음이 복을 부른 것이야. 하늘은 착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 법이지. 노인이 아이들을 바라보았고 복순이와 복남이도 노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들아, 이 아버지를 잘 섬겨라. 너희를 낳아준 부모도 있지만 너희를 키워준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모니라. 네, 할아버지. 아이들이 또랑또랑하게 대답했습니다. 노인이 다시 박서방을 보며 한 가지 말해두겠다고 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보통 아이들이 아니오. 하늘이 점지한 아이들이지. 앞으로도 시련이 있겠으나 끝내는 복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잘 키우시오. 박서방은 하늘이 점지한 아이라뇨 하며 의아해했으나 노인은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니 지금은 그저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이 내 할 일이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몸을 돌렸고 박서방이 다시 한번 절하려고 고개를 들었을 때 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노인은 온데간데 없었으니 마치 아침 안개 속으로 녹아든 것처럼 홀연히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박서방도 아이들도 어리둥절했으나 일단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였으니 기이한 일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길을 나섰습니다. 윤대감댁으로 돌아온 박서방 일행을 마중한 것은 황 씨였습니다. 황 씨는 대문 앞에서 밤새 기다리고 있었고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끌어안았습니다. 아가들 무사하구나. 하늘이 도우신 게야. 아이들도 황 씨의 품에 안겨 울었고 마님 무서웠어요. 그 아줌마가 저희를 없애려 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황 씨는 치를 떨며 알고 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라며 자신이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서방은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아이들이 황 씨의 품에서 안심하는 것을 보니 한편으로는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쓸쓸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진짜 가족에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당신은 이미 별채에 갇혀 있었습니다. 윤대감은 진노하여 당장 쫓아내려 했으나 아들 생각에 일단 처분을 미루어둔 상태였으니 강 씨의 7살짜리 아들은 아직 어린 나이에 어미가 갇히는 것을 보고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뜻밖의 일이 벌어졌으니 강 씨의 아들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저녁까지 멀쩡하게 놀던 아이가 갑자기 열이 펄펄 끓고 정신을 잃었고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해보니 원인을 알 수 없다 했습니다. 맥이 혼란스럽고 열기가 뭉쳐 있으나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다며 의원도 고개를 저었고 대감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 씨는 별채에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줘. 사흘이 지나도 도련님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무당을 불러 구슬해도 절에서 스님을 모셔와 불공을 드려도 소용이 없었고 아이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숨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때 황 씨가 문득 강가에서 박서방이 들려준 이야기를 떠올렸으니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 아이들을 구해 주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람처럼 사라진 노인, 아이들을 구해준 기이한 노인이 떠올랐고 황 씨는 한 가지 결심을 하여 그 노인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황 씨는 가마를 타고 강가로 갔고 박서방도 함께했습니다. 아이들이 숨어있던 움막을 찾아갔으나 움막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그냥 풀만 무성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였는데 박서방이 당황해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움막이 분명히 있었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때까지도 있었는데요. 없어졌다며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황 씨도 고개를 갸웃하며 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로 날 찾소? 뒤를 돌아보니 그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거기 있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서 있었고 황 씨는 놀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부디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집안 아이가 알아눕고 있는데 의원도 무당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가 앓는 것은 병이 아니오. 업보요. 황 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업보라뇨 하고 되물었습니다. 노인이 설명했습니다. 그 아이의 어미가 지은 죄가 자식에게 미친 것이지. 무고한 아이를 2번이나 해치려 한 죄. 그 업이 결국 제 자식에게 돌아온 게요. 황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노인이 어떻게 그 일을 알고 있는 것인지 물어볼 틈도 없이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방도가 없는 것은 아니오. 방도가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해를 입힌 자에게 용서를 빌면 업이 풀릴 수도 있소. 진심이 통하면 길은 열리는 법이지.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또다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황 씨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생각했는데 강 씨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머리를 복잡하게 했습니다. 그 독한 여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기나 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으나 방법은 그것뿐이었으니 황 씨는 결심한 듯 일어났습니다. 윤대감댁으로 돌아온 황 씨는 곧장 강 씨가 갇혀 있는 별채로 갔습니다. 강 씨는 며칠 사이에 초췌해져 있었으니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헬쑥했으며
눈 밑에는 시커먼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에 미칠 것 같았으나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것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황 씨가 들어오자 강 씨는 주춤주춤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 하러 왔어? 비웃으러 왔어. 황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을 살릴 방법이 있다. 강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이야? 뭘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직접 저 아이들에게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라. 진심으로. 강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저 천한 것들한테. 황 씨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천하다니. 저 아이들은 내가 낳은 자식이다. 내 뱃속에서 나온 내 핏줄이야. 그 아이들이 천하면 너도 천하고 내 아들도 천한 게다. 강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황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자존심만 지키며 살아도 좋아. 하지만 내 아들은 죽어가고 있어. 내 자존심이 내 아들 목숨보다 중요해. 강 씨는 바들바들 떨었고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스스로 생각해봐. 내가 한 일이 옳았어. 강 씨는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자신이 한 일을 돌아보았습니다. 가 태어난 아이들을 버리게 한 것, 7년이 지나 다시 아이들을 없애려 한 것.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 아들을 위해서라고,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으나 돌아보니 그건 다 핑계였고 그냥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앞길을 막는 것들을 치우고 싶은 탐욕 때문이었고 그 탐욕이 결국 자신의 아들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주르르 눈물을 흘리며 내가 잘못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황 씨가 강 씨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래, 잘못을 알았으면 고쳐야지. 아직 늦지 않았어. 어서 가. 강 씨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복순이와 복남이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은 방 안에서 황 씨가 장만해준 따뜻한 밥과 반찬을 먹고 있었고, 강 씨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아이들은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복순이의 눈이 경계심으로 가득 찼으니 이 여자가 자신들을 해치려 했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하러 왔어요? 복순이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강 씨는 그 눈을 마주하자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였고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 아이들을 2번이나 죽이려 했으니 갓난아이 때 버리고 7년이 지나 다시 없애려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을 얼마나 무서워하고 미워할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강 씨의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고 생전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너희들한테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자가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어미다.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7년 전에 너희를 낳아놓고 버린 못된 어미야. 그것도 모자라 며칠 전에 또 너희를 해치려 했지. 이 죄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강 씨가 머리를 바닥에 조아렸습니다. 제발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진심으로 잘못했다.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고 복남이가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순이는 한참을 말없이 강 씨를 바라보았는데 이 여자가 자신들의 생모라니. 자신들을 2번이나 버리려 한 사람이 자신들을 낳은 어머니라니 원망하고 싶었고 미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박서방이 늘 하던 말이었으니 원망하면 자기만 아프다고 세상에 나쁜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느라 내 마음이 아파지면 그게 손해라고. 용서하는 게 너를 위한 거라고 했던 말이었습니다. 복순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계셔요. 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를 키워주셨어요. 배고프면 먹여주시고, 아프면 밤새 간호해주시고, 추우면 자기 옷 벗어 덮어주셨어요. 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복순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망 안 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원망하면 자기만 아프다고. 복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나쁜 일 당해도 미워하지 말래요. 미워하면 내 마음이 아프대요. 강 씨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자신이 2번이나 버리려 한 아이들이 도리어 원망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었으니 가난한 농부에게서 이런 마음을 배웠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양반집에서 태어나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입으며 자랐건만 이런 마음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강 씨는 한참을 엎드려 울었습니다. 복순이가 일어나 강 씨 앞에 섰습니다. 울지 마세요. 강 씨가 고개를 들었고 복순이의 맑은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프면 울어도 돼요. 하지만 계속 울면 안 돼요. 잘못한 거 알았으면 이제 잘하면 되는 거예요. 7살짜리 아이의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어른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 잘할게. 정말로. 그날 밤 기이한 일이 벌어졌으니 강 씨의 아들이 갑자기 깨어난 것입니다. 열이 말끔히 내리고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으며 숨도 고르게 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강 씨는 아들을 끌어안고 또다시 울었으니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의원이 다시 진맥을 해보니 아무 이상이 없다 했고 마치 처음부터 아픈 적이 없었다는 듯이 깨끗이 나아 있었습니다. 의원도 고개를 갸웃하며 이상하다고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맥이 혼란스러웠는데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윤대감은 온 가족을 불러 모아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결정을 내렸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대감을 바라보았으니 황 씨와 강 씨와 아이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서 있는 박서방까지 모두가 대감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첫째, 복순이와 복남이는 우리 집안의 정녀로 인정한다. 황 씨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황 씨의 양녀로 삼아 족보에 올릴 것이다. 앞으로 이 아이들은 윤 씨 집안의 교수로서 마땅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황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절하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대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박서방. 박서방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훌륭히 키워준 은혜가 크다. 가난한 처지에 남의 아이를 거두어 7년 동안 친자식처럼 보살폈으니 그 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박서방은 자신은
그저 아이들 아비 노릇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대감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앞으로 너를 우리 집안의 객으로 삼겠다. 너를 위한 집을 마련해 줄 터이니 원하는 대로 농사를 짓든 장사를 하든 편히 살 거라.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박서방은 손사래를 치며 그런 과분한 대접은 받을 수 없다고 했으나 대감은 겸손도 지나치면 무례가 되는 법이라며 아이들도 내가 곁에 있어야 마음 편할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복순이와 복남이가 박서방에게 달려가 옷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버지, 같이 있어요. 저희는 아버지가 좋아요. 네, 아버지. 가시면 안 돼요. 박서방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감이 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강 씨. 강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너는 큰 죄를 지었다. 자식을 버리려 했으니 천륜을 거스른 것이고 거짓말로 집안을 속였으니 신의를 저버린 것이다. 마땅히 쫓아내야 하나. 강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이 어미를 필요로 하니 남는 것을 허락하겠다. 강 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다만 앞으로 복순이와 복남이를 해하려 들면 그때는 용서 없다. 알겠느냐? 강 씨가 머리를 조아리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목숨을 걸고 맹세하겠다고 자신이 잘못했으니 진심으로 뉘우치겠다고 했습니다.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면 고칠 수 있는 법이다. 앞으로 행실을 바르게 해라. 이렇게 하여 윤 대감댁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순이와 복남이는 윤 대감댁의 교수로서 귀하게 자랐습니다. 글과 예법을 배우고 바느질과 살림을 익히며 어엿한 양반집 아가씨로 성장했으나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따뜻함은 잃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에게도 친절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겸손했으며 가난한 이들을 보면 항상 도왔으니 박서방이 가르친 것들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내린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커가면서도 박서방을 아버지라 부르며 극진히 섬겼습니다. 윤대감댁에 좋은 음식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박서방에게 가져다 드렸고 명절 때마다 찾아뵈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박서방은 대감이 마련해 준 집에서 편히 살았습니다. 작은 밭을 일구며 소일하고 가끔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막걸리 한 잔 기울이는 것이 낙이었으니 예전처럼 품팔이로 고생하지 않아도 되어 몸도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서방 자네 팔자 참 좋아졌네, 착하게 살더니 복 받았네 하고 부러워하면 박서방은 껄껄 웃으며 복이라뇨, 그저 아이들이 효녀라, 그렇지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황 씨는 두 딸을 얻고 나서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7년 동안 앓던 화병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으며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웃는 날이 많아지니 주위 사람들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강 씨도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교만함과 탐욕은 온데간데 없고 조용히 지내며 불경을 읽었습니다. 아들을 잘 키우는 것에만 집중하고 집안일에 참견하지 않았으며 복순이와 복남이에게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안부를 묻고 선물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강 씨가 복순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라는 게 아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 안다. 다만 미안하다 정말로.
하고 말했고, 복순이는 빙그레 웃으며 알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강 씨의 눈에 눈물이 어렸고, 앞으로는 다르게 살겠다. 너희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복순이와 복남이가 16살이 되던 해 혼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윤대감댁의 교수가 어질고 예쁘다는 소문이 퍼지니 여기저기서 중매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복순이에게는 한양에서 과거에 급제한 선비가 청혼을 했습니다. 젊고 유능하며 집안도 반듯한 사람이었으니 복순이도 몇 번 만나보고 마음에 들어 승낙했습니다. 혼례 날 박서방은 기쁘면서도 눈물이 났으니 자신이 키운 딸이 시집을 가다니 하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복순이가 고운 혼례복을 입고 박서방 앞에 섰습니다. 저 시집가도 아버지 잊지 않을 거예요. 자주 찾아올게요. 그래, 그래. 잘 살아라 행복하게. 박서방은 복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7년 전 문 앞에서 주워 키운 아이가 어엿한 새색시가 되어 시집을 가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듬해에는 복남이도 시집을 갔습니다. 복남이의 신랑은 고을의 부잣집 도령이었으니 장사로 큰 돈을 번 집안이었는데 아들이 착실하고 예의 바르다 하여 복남이가 승낙한 것이었습니다. 두 자매는 각자의 살림을 차렸으나 자주 서로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니 잘 지내? 그럼 너는? 나도 잘 지내.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셔서 다행이다. 우리 복 많이 받았지. 응, 아버지 덕분이야 하며 함께 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복순이와 복남이는 어엿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복순이는 한양에서 살았는데 남편이 벼슬길에 올라 승승장구하니 복순이도 양반 부인으로서 명망이 높았습니다. 슬하에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었는데 아이들이 하나같이 총명하고 착해서 주위에 부러움을 샀습니다. 복남이는 고을에 남아 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장사로 모은 재산을 남편이 물려받았는데 복남이의 현명한 살림 솜씨 덕에 집안이 더욱 번창했습니다. 아들 하나와 딸 둘을 낳았는데 모두 건강하고 밝게 자랐습니다. 두 자매는 명절마다 고향에 모여 박서방을 찾아뵈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그럼 너희 얼굴 보니 좋구나 하며 손주들이 무릎에 올라와 재롱을 피우면 박서방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황 씨도 천수를 누리며 편안히 살았습니다. 두 양녀가 효성이 지극하니 외롭지 않았고 손주들이 찾아와 웃음을 선사하니 날마다 행복했습니다. 윤대감은 80을 넘겨 세상을 떠났는데 임종 때 두 딸의 손을 잡고 너희를 만나 내 말년이 행복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강 씨는 말년의 절에 들어가 불공을 드리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지난 잘못을 참회하며 남은 생을 보시와 기도로 보냈고 아들은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며 잘 섬겼으며 복순이와 복남이에게도 의지가 되는 아우가 되었습니다. 박서방은 73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으로 자리에 눕자 복순이와 복남이가 달려와 밤낮으로 간호했고 의원을 불러 약을 쓰고 정성껏 보살폈으나 하늘이 정한 수명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어느 날 밤 박서방이 두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순아, 복남아. 네, 아버지. 너희가 내 딸이 되어줘서 고마웠다. 박서방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난하고 못났던 내가 너희를 키우는 게 맞나 싶을 때가 많았다. 잘 키웠나, 부족함은 없었나 늘 걱정이었지. 아버지,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 착하고 어진 사람으로 자라주어서 정말 고맙다. 복순이와 복남이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최고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예요.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제일이에요. 박서방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말 들으니 이제 눈 감아도 여한이 없구나. 행복하게 살아라. 서로 의지하며. 네, 아버지. 꼭 그럴게요. 그날 밤 박서방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두 딸은 아버지의 장례를 정성껏 치르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며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의 묘는 양집 아른 언덕에 마련되었는데 복순이와 복남이가 명절마다 찾아와 제물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훗날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했습니다. 옛날에 박서방이라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는데 문 앞에 버려진 쌍둥이를 주워 키웠고 그 아이들이 알고 보니 양반집 교수였으며 박서방이 큰 은혜를 입었고 딸들은 훌륭하게 자라 잘 살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더니 그게 정말이었구먼 하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가에서 아이들을 구해준 백발의 노인은 그 뒤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산신령이었다 하고 누구는 도승이었다 하고 누구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인이었다 했으나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마을 사람들은 그 강가를 지날 때면 자연스레 손을 모아 절을 했으니 착한 일을 하면 하늘이 돕는다는 것을,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모두가 믿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복은 덕을 쌓은 자에게 온다 했습니다. 가난한 농부 박서방은 버려진 아이들을 품어 키웠고 그 덕에 외로운 말년이 따뜻해졌습니다. 복순이와 복남이는 온갖 풍파를 겪었으나 끝내 복을 받았으니 이름값을 톡톡히 한 셈이었습니다. 탐욕과 시기는 결국 제 발등을 찍고 진심과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키는 법이며 잘못을 저질러도 진심으로 뉘우치면 용서받을 수 있고 원망을 버리면 마음이 편해지는 법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먼 옛날 어느 고을에서 있었다 전해지는 가난한 농부와 쌍둥이 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들은 이들도 착한 마음을 품고 어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이 찾아온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조용히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